어머님, 이번에도 빌려주셔야 해요. 지영아, 이제 정말 줄 돈이 없어. 장에 있는 아들이랑 사시면서 이 정도도 못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남편이랑 살려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녹음 속 아내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돈 안 빌려주시면 이혼하고 나갈 거예요. 어머님이 아들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영아, 제발. 쩔뚝이랑 산다고 주변에서 얼마나 수군거리는 줄 아세요? 전 이 정도 보상은 받아야 하지 않나요?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고성호 씨의 가정은 화물차 운전사인 아버지와 부업으로 가게를 돕는 어머니, 그리고 2살 터울의 여동생까지 4인 가족이었습니다. 비록 11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하 월세방에서 보냈지만 가족들은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아들, 오늘은 일찍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저녁에 다 같이 외식하자. 퇴근 무렵 아버지의 전화를 받은 그는 얼굴 가득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물차를 모는 아버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자주 얼굴을 보기 힘들었지만 집에 있을 때면 항상 자상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진짜 피곤할 텐데 그냥 쉬지. 아니야, 애들이랑 시간 좀 보내야지. 부부의 대화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하면서도 틈틈이 이웃집 반찬 가게에서 일하며 가게를 도왔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반찬 가게로 향하는 어머니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가족을 위한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오빠, 나도 갈래. 치킨 먹고 싶어. 여동생이 그의 방으로 뛰어들어와 졸랐습니다. 그는 여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비록 좁은 지하방이었지만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낮은 천장과 습한 공기도 그들의 행복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중학교 가면 좋은 동네로 이사 갈 수 있을 거야. 아빠가 약속할게.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는 아버지의 굵은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핸들을 잡느라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지하방의 작은 창문으로 비치는 빛은 적었지만 가족들의 마음은 언제나 밝았습니다. 아침이면 어머니가 일찍 일어나 반찬 가게로 향했고 아버지는 더 이른 시간에 화물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그와 여동생은 서로 도와가며 학교 준비를 했습니다. 오빠, 이번에도 시험 잘 봤지? 그럼 내가 누군데? 우리 동생도 열심히 하고 있네. 형제는 서로를 격려하며 공부했습니다. 좁은 방에서 책상 하나를 같이 써야 했지만 그것조차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공부를 도와주며 더 끈끈해졌습니다. 여보, 애들 점점 크는데 방도 좁고 어떡하지? 걱정 마.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 우리 애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게 해줘야지. 부부는 자주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좁은 지하방에서도 아이들의 교육만큼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희생 덕분에 그와 여동생은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해, 가족의 오랜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아파트로 이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사 날, 가족들은 모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아니야, 당신도 고생 많았어. 우리 이제 햇빛 보면서 살자. 새 집으로 이사한 첫날,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이 가족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11년 만에 땅 위로 올라온 그들의 보금자리는 비록 작은 평수였지만 그 어떤 대저택보다 값졌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서 더 행복하게 살자. 그날 저녁 새 집에서 처음으로 먹는 저녁 식사는 평소보다
더욱 맛있었습니다. 비록 이사 비용 때문에 반찬은 많지 않았지만 가족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15살이 되던 해,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가정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아버지가 고모의 보증을 선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당신 동생이라고 무턱대고 보증을 섰다가 이게 뭐야? 미안해. 내가 할 말이 없네. 어머니의 날카로운 고함이 집안을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빚을 갚지 않고 잠적한 고모 때문에 가족들은 겨우 장만한 보금자리를 팔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그가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여동생은 자기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생해서 이 집을 장만했는데 이제 겨우 볕드는 곳으로 나왔는데 이제 어떡하냐? 어머니의 절규 속에는 11년 동안의 지하 생활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겨우 햇빛을 보게 된 가족이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고모가 진 빚은 너무나 컸습니다. 아버지의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성호야, 미안하다. 그날 밤 아버지는 처음으로 그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하게 났지만 그는 아버지를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그의 위로에 아버지는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등골이 휘도록 일해 겨우 마련한 집을 팔아야 한다는 현실이 아버지를 무너뜨렸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이대로 살면 안 돼? 월급 다 빚으로 갚으면. 안 돼. 그러다 나중에 더 큰일 날 수도 있어. 아파트에서의 마지막 밤, 부부의 대화가 현관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는 몰래 나와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어머니의 흐느낌 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날 이사업체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4년 전 희망에 부풀어 이사 왔던 그때와는 다른 무거운 침묵이 가족들을 감쌌습니다. 그들이 타고 온 엘리베이터는 이번에는 지하로 향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 믿어줘. 새로운 집은 전보다 더 좁고 습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벗어났던 지하방이었지만 이번에는 더욱 참혹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그들의 현실을 더욱 처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모는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해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고 가족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만 남았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부부싸움이 그들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모의 보증 사건 이후 집안의 공기는 날카로워졌습니다. 또 술이야? 당신 정신 차려. 애들은 어쩌고? 지긋지긋한 집구석, 이 집구석에는 희망이 안 보인다. 왜 이렇게 된지 아직도 모르겠어? 동생 보증 섰다가 이렇게 된 거 기억 안 나? 그만해. 언제까지 보증 이야기만 할 건데? 술에 취한 아버지와 분노한 어머니의 고성이 지하방 가득 메아리 쳤습니다. 그와 여동생은 이불 속에서 부모님의 싸움을 들어야 했습니다. 돈은 벌어서 뭐해? 매일 술만 마시느라 다 쓰는 걸. 담배는 왜 그렇게 피워대는 거야? 하루에 3갑씩이나. 시끄러워.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먹고 살면서 뭘? 뭐? 나도 반찬 가게에서 일하면서 돈 벌잖아. 깨지는 그릇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식탁을 엎은 것이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여동생이 그의 방으로 들어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동생을 꼭 안아주었지만 자신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당신 이럴 거면 차라리 나가. 집 나가. 애들은 생각 안 해. 어차피 이런 지하방 더 이상 미련도 없어. 매일 밤 반복되는 싸움에 아버지는 점점 더 술을 마셨고 담배 연기는 좁은 지하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루 3갑의 담배가 순식간에 재가 되어 재떨이를 채웠습니다. 여보, 제발 이러지 마. 놔. 내가 진짜 오늘 나가버린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큰 싸움을 하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늘 그렇듯 술 한잔하고 들어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곧 오실 거야.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흐느끼며 자책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차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아버지의 휴대폰 위치 추적도 해보고 CCTV도 확인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엄마, 밥 좀 먹어. 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한 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매일 밤 현관문 소리만 들려도 벌떡 일어나 달려나갔지만 그것은 늘 허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늘 술에 취해 있고 담배 연기를 뿜어대던 모습이 미웠던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습이라도 보고 싶어졌습니다. 아빠, 어디 계세요? 그도 몰래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 옷장을 열어보곤 했습니다. 아버지의 작업복에서는 여전히 담배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며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달이 흐른 어느 비 오는 밤, 현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또 다른 이웃의 발걸음인가 했지만 이내 익숙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나야. 현관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들어섰습니다. 몰라보게 말라 있었지만 술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멘트 냄새와 흙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당신 맞아? 미안해. 홧김에 집 나가버렸어.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어디서 뭐 하고 있었어? 알잖아.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 돈도 좀 벌었고. 아버지는 젖은 작업복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2달 동안 모은 월급이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 당신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그와 여동생이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자녀들의 외침에 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2달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성호야, 아빠가 잘못했다. 도망치듯 나가서 미안하다. 아빠, 이제 술 안 마실 거죠? 응, 이제 술도 담배도 끊을 거야. 아빠가 약속할게. 가족들은 그날 밤 오랜만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인천의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지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도망치듯 떠났지만 하루하루 일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여보, 나도 미안해. 내가 너무 심하게 굴었어. 아냐, 당신 말이 다 맞았어. 내가 정신을 못 차렸던 거지.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어머니는 더 이상 고모의 보증 이야기를 꺼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버지도 술과 담배를 끊고 다시 화물차 운전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빠, 이제 진짜 안 가실 거죠? 여동생의 물음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방황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우리 다시 열심히 살아보자.
이번에는 꼭 잘 될 거야. 아버지의 귀환 이후 가족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서로를 잃을 뻔한 경험이 오히려 그들을 더 끈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반찬 가게 일을 시작했고 아버지는 예전처럼 화물차를 몰았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술에 취해 돌아오는 일도 없었고 담배 연기로 가득한 아침도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올 수 있어? 응. 오늘은 일찍 마무리돼서 가족들이랑 저녁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제는 매일 아침 서로를 걱정하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작은 일상의 대화가 그들에게는 크나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비록 여전히 지하방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아버지는 전과 달리 더욱 성실하게 화물차를 몰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이제는 술 대신 물을 마셨고 담배 대신 껌을 씹었습니다. 여보, 이제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매일 그렇게 무리하면. 괜찮아. 이제 우리 아들 대학도 가야 하고. 부부의 대화에서 더 이상 원망은 없었습니다.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헌신에 보답하고자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지하방의 습한 공기도 좁은 책상도 그의 의지를 꺾을 순 없었습니다. 아들, 이거 봐. 아빠가 대학 등록금 벌어놨어. 고등학교 졸업식 날 아버지는 그동안 모아둔 돈이 담긴 통장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알바하면서 다닐 수 있어요. 너는 공부만 해. 이제 아빠가 정신 차렸으니까. 대학 생활은 그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틈틈이 과외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부모님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정호야,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 아빠가 다 할 수 있어. 엄마,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제가 도와야죠.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의 살림살이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아버지는 화물운송 일도 점차 익숙해져 일이 늘어났고 어머니의 반찬 가게도 입소문이 나면서 매출이 늘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다시 집 알아볼까? 진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당신이랑 나, 이제 둘 다 돈 벌잖아. 애들도 다 컸고. 그가 25이 되던 해 마침내 가족은 다시 한번 땅 위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넓은 아파트였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더 이상 지하방에서 살지 않아도 돼요. 이사하는 날 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해냈다. 응,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새 집의 거실은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고 가족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오래오래 살자. 저녁이 되자 가족들은 새 집에서의 첫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한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하방의 습한 공기를 걱정할 필요도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에 잠을 설칠 일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새벽부터 일을 나갔지만 이제는 피곤한 기색 없이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반찬 가게를 그만두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가득한 새 집에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그들의 앞에는 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으며 출퇴근길에는 자전거를 타며 건강까지 챙겼습니다. 아들,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 위험하지 않아?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자전거 도로로만 다니게요. 운동도 되고 좋아요. 그날도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길이었습니다. 초여름의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페달을 밟는 그때 갑자기 뒤에서 차량이 덮쳐왔습니다. 끼익!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그는 허공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우리 아들이 정신 차려. 일단 의사 선생님께 가보자. 부모님의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부모님은 그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음주운전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경찰에 붙잡혔어요. 의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심하게 다쳐 여러 번의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들, 엄마가 있을게. 첫 번째 수술은 8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어머니는 계속해서 기도를 했고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아직 3번의 수술이 더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안도하면서도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병원비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그의 앞날이 더 걱정되었습니다. 아빠, 저 이제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 아들.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어. 매일 밤 아버지는 그의 병실을 지켰습니다. 화물차 운전을 하다가도 틈만 나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아예 병실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좀 쉬어. 내가 있을게. 아니야, 우리 아들 혼자 두면 안 돼. 4번의 수술이 모두 끝나고 의사는 평생 다리를 절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아들, 우리가 있잖아. 재활치료 열심히 하면 걸을 수 있대잖아. 재활치료는 생각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한 발자국을 떼는 것도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를 한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내, 성우야. 조금만 더. 여동생도 퇴근 후에는 항상 병원을 찾았습니다. 주말이면 그의 재활운동을 도와주었고 함께 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6개월간의 재활치료 끝에 그는 마침내 목발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오른쪽 다리를 절었지만 혼자서도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아들, 이제 회사는 어떡할 거야? 걱정 마세요. 회사에서 기다려준대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배정해준대요. 재활에 성공한 그는 마침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는 그를 위해 자리를 옮겨주었고 동료들도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비록 평생 절뚝거리며 걸어야 했지만 그는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가족들의 헌신적인 사랑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부모님. 우리 아들, 잘 해냈어. 재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 가족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활 후 회사 생활에 적응하며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는 절뚝거리는 걸음걸이가 부끄러워 연애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성우 씨, 나랑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어느 날 같은 부서의 김대리가 그를 불렀습니다. 제가 아는 여자분이 계신데 성우 씨랑 참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김 대리님. 제가 이런 몸인데 누가? 한번 만나보세요. 제가 성우 씨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소개팅에서 그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지영이라고 합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의 불편한 걸음걸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에 그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시다고 들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아, 네. 그래서 좀 걱정이. 왜요? 저는 사람의 마음을 보는데요. 그녀의 한마디에 그의 마음속 두려움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소개팅녀가 어땠대? 글쎄 아직 말은 없는데 표정이 좋아 보여. 부모님은 그의 달라진 모습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매일 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미소 짓는 아들의 모습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우리 이번 주말에 한강 가요. 나는 걷는 게 좀 그런데 천천히 가면 되죠. 저는 오빠랑 시간 보내는 게 좋아요. 그녀는 늘 그의 페이스에 맞춰주었습니다. 절뚝거리는 걸음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오히려 그의 팔짱을 끼며 다정하게 걸어주었습니다. 지영 씨, 나 같은 사람이어도 괜찮아? 오빠가 어떤 사람인데요? 성실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자신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잖아요. 2년간의 연애 동안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병원 재활치료에도 함께 가주었고 힘들 때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진짜인 것 같아요. 그래, 엄마도 지영이가 참 마음에 들어. 마침내 그들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도 그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고서방,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장인어른의 말씀에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평생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다짐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올린 결혼식. 그녀는 그의 팔을 잡고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하객들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편한 다리도 그들의 사랑 앞에서는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고마워. 뭐려, 이제 시작인 거려.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결혼식이 끝나고 그들은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보금자리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의 불완전한 걸음에는 그녀의 발걸음이 함께했습니다. 결혼 후 그들의 일상은 작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아내는 시부모님을 친부모님처럼 정성껏 모셨습니다. 어머님, 이거 동네 시장에서 제가 직접 고른 고등어예요. 아버님이 좋아하시잖아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너무 고마워. 주말이면 시부모님 댁을 찾아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내는 장보기부터 음식 준비까지 모든 것을 앞장서서 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제가 막걸리 한 병 준비했어요. 오,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취향을 다 안다. 특히 아버지와 아내는 막걸리를 함께 마시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말씀이 없으신 편이었지만 며느리와 막걸리를 마실 때만큼은 수다쟁이가 되었습니다. 아버님, 처음 성우 오빠 만났을 때 이야기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래, 우리 아들이 널 만나서 정말 복 받았어. 어머니는 부엌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의 장애를 전혀 개의치 않고 받아들여준 며느리가 늘 고마웠습니다. 여보, 나같이 이런 사람한테 시집 와서 힘들지 않아? 또 그런 소리예요. 오빠가 있어서 난 매일매일이 행복해요. 그녀는 늘 그의 불편한 다리를 자연스럽게 도와주었고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었습니다. 여보, 나 회사 다니면서 운전하기가 좀 힘들어서. 알아요. 내가 운전면허 따서 오빠 출퇴근 도와줄게요. 아내는 말과 행동이 늘 일치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운전면허를 따고 그의 출퇴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2년 차 가장 큰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아내의 뱃속에서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부모님 될 거래요. 정말이야? 임신 소식에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특히 예비 할아버지가 되는 아버지의 얼굴에는 젊은 시절의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입덧하면 어쩌나. 어머니는 매일같이 며느리를 위한 음식을 준비해 보내주셨습니다. 입덧이 심한 며느리를 위해 직접 산후조리까지 준비하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아이고, 너는 그냥 몸 조심하기나 해. 10달이 지나고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 대기실의 가족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기의 첫 웃음, 첫 걸음마, 모든 순간이 그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손주를 위해 출산 축하금으로 100만 원을 건네주셨습니다. 아들, 이건 너희 애기 첫 옷 사는데 써라. 아버님,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들의 행복한 결혼 생활은 날이 갈수록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불편한 다리를 위해 항상 먼저 배려했고, 그는 아내의 사랑에 더 큰 사랑으로 보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저녁이면 아기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고, 주말이면 온 가족이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은 한 통의 전화로 무너졌습니다. 한밤중에 걸려온 경찰서의 연락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고성호 씨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아버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그의 옆으로 달려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사고가 났대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음주운전자의 트럭이 아버지의 화물차와 정면 충돌했다는 설명을 들으며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꼭 술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평생 술을 끊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아버지가 다른 사람의 음주운전으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지만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가 전화를 대신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장례식장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당신 없이 난. 평소 감정 표현이 없으시던 어머니는 처음으로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족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아빠, 제가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마지막으로 뵌 게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때도 아버지는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시며 손주를 안아주셨습니다. 아들, 너희들 잘 사는 모습 보니까 아빠는 이제 여한이 없다. 그 말씀이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장례 기간 내내 그의 불편한 다리는 더욱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그의 곁을 지켰고 어린 아들은 할아버지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세상 모르고 할아버지를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에 장례식장은 더욱 숙연해졌습니다. 아버님, 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내도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항상 자신을 딸처럼 아껴주시던 시아버지를 이렇게 보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족들은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님 이제 어떡하죠? 아버지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더 컸습니다. 주말마다 찾아뵐 곳이 없어졌다는 것, 더 이상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를 볼 수 없다는 것, 그 모든 것이 너무나 큰 상실로 다가왔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한 달이 지났지만 가족들의 슬픔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너무나 커 잠도 잘 못 이루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그들의 삶은 크게 변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는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큰 축이 무너진 것과도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 어머니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모습을 보며 그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때? 그게 좋을 것 같네. 어머님 혼자 계시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 걱정이야. 아내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비록 신혼의 달콤한 둘만의 시간을 포기해야 했지만 어머니의 건강이 더 중요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랑 같이 살아요. 아니야. 너희 신혼인데 내가 어떻게. 어머님, 제가 모실게요. 아내는 어머니를 설득하는데 정성을 다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그들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여보, 모처럼 주말이니까 오늘은 내가 음식할게요. 어머님은 손주랑 놀아주세요. 아내는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정성껏 모셨습니다. 아침마다 어머니의 약을 챙기고 식사도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지영아, 너무 고맙다.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며느리의 정성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들 돌봐주시느라 힘드시죠? 무슨 소리야. 손주 보는 게 얼마나 좋은데. 손주를 돌보는 일은 어머니에게 새로운 활력이 되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있을 때면 어머니의 얼굴에도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손주의 재롱에 어머니는 잠시나마 남편을 잃은 슬픔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응, 내 덕분이야. 고마워.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시는 아내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어머님, 이따가 동네 산책 같이 가실래요? 매일 저녁 아내는 어머니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처음에는 묵묵히 걷기만 하던 어머니도 점차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아, 너희 시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머님, 저희가 아버님 목까지 잘 모실게요. 새 식구의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아갔습니다. 아침이면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저녁이면 함께 TV를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는 어느새 할머니 손맛에 길들여졌고 어머니는 손주의 성장을 지켜보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가족 생활은 순조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아버지의 빈자리는 크게 느껴졌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그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갔습니다. 어머님, 우리 이제 한 가족이에요. 힘들 때마다 저한테 기대세요. 아내의 진심 어린 말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의 새로운 일상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평화로웠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이날도 여느 때처럼 가족들은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잠깐 저랑 얘기 좀 나누시죠. 식사가 끝난 후 아내는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방으로 불렀습니다. 평소와 다른 긴장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친정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동생 수술비 때문에 2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망설임 없이 통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보험금으로 받은 2천만 원을 선뜻 내어주었습니다. 울지 마라. 가족인데 뭘 얼마든지 도와줄게.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 달 뒤 아내는 다시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절박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동생 수술이 생각보다 더 큰 거였나 봐요. 3천만 원만 더 제발 도와주세요. 매번 친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내의 말에 어머니는 한숨을 쉬면서도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보, 요새 친정에 자주 가네? 동생이 아파서 걱정이 돼서. 아내의 대답은 늘 짧아졌고 어머니와의 대화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함께 산책을 가자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것도 점점 소홀해졌습니다. 지영아, 이번에는 얼마나 필요하니? 어머님, 5천만 원만 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제가 꼭 갚을게요.
하지만 마지막이란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한 달 뒤 또 다시 6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니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성우한테 들키면 어쩌지? 어머님, 절대 말씀하지 마세요. 곧 다 갚을게요. 아들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아내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밤늦게 수상한 전화를 받고 갑자기 집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전화기를 꼭 손에 쥐고 다니며 누군가와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어디 갔어요? 손주의 순진한 질문에 어머니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느리의 잦은 외출로 아이는 점점 외로워했습니다. 결국 1년도 채 되지 않아 아내가 빌린 돈은 1억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어머니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일해 모은 돈과 보험금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정말 줄 돈이 없다. 이걸 어떡하니? 어머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갚을게요. 아내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워졌으며 때로는 광기마저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다정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매일 밤 남편의 영정 앞에서 흐느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한 걸까요? 당신이 모아둔 돈을 이렇게. 식구들이 잠든 깊은 밤, 어머니는 홀로 울며 괴로워했습니다. 며느리의 달라진 모습에 두려움마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돈의 유혹은 행복했던 가정을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확실하게 균열은 깊어져 갔습니다. 어머니의 한숨 소리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아내의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로워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식탁에서 갑자기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평소 기력이 없어 보이시더니 결국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그는 황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검사 결과 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으로 인한 탈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정신적 충격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스트레스예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의식을 되찾은 어머니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성우야,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구나.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는 핸드폰을 꺼내셨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다며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도 빌려주셔야 해요. 지영아, 이제 정말 줄 돈이 없어. 장애 있는 아들이랑 사시면서 이 정도도 못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남편이랑 살려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녹음 속 아내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돈 안 빌려주시면 이혼하고 나갈 거예요. 어머님이 아들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영아, 제발. 쩔뚝이랑 산다고 주변에서 얼마나 수군거리는 줄 아세요? 전 이 정도 보상은 받아야 하지 않나요? 녹음 파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내의 협박과 강요, 어머니의 흐느낌이 번갈아 들렸습니다. 성우야, 미안하다. 엄마가. 어머니는 오열을 터뜨리셨습니다. 1년 동안 혼자 이 고통을 견뎌오신 것입니다. 돈 없는 장애인이랑 결혼해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해요. 어머님이 그 정도는 보상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또 다른 녹음 파일에서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내는 노골적으로 그의 장애를 언급하며 어머니를 압박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병실 밖에서 이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아내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난
나가.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니를 괴롭히고 자신의 장애를 이용해 돈을 뜯어낸 아내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난 당신이 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어. 성우야, 이제 됐어. 어머니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년 동안 혼자 고통받으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 왜 이걸 혼자 참으셨어요? 내가 행복해 보여서 엄마가 다 망칠까봐. 그날 밤 병실에는 모자의 울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신뢰했던 사람의 배신, 그것도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든 잔인한 배신 앞에서 그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고백 이후 더 큰 충격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쫓겨난 아내는 결국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다 다단계였어요. 뭐라고? 병원 복도에서 마주한 아내의 고백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불법 금융 다단계에 빠져 어머니의 돈을 모두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정말 친정 일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동창을 만나서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 소개한 투자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달콤한 수익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3개월 만에 원금의 3배를 벌 수 있다고 했어요. 어머님 돈도 바로 갚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 돈을 다 털어간 거야?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그를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화장실에 다녀오시다가 아내가 어머니의 가방을 뒤지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내는 마지막 비밀마저 털어놓았습니다. 다단계 조직에서 독촉이 심해지자 어머니의 남은 재산마저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어? 투자금을 더 넣지 않으면 기존 돈도 모두 잃는다고 했어요. 저도 너무 무서웠어요. 병실로 돌아온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통장을 자꾸 찾더구나. 그래서 내가 녹음하기 시작한 거야. 어머니는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또 다른 증거물을 꺼내셨습니다. 거기에는 아내가 다단계 조직과 통화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만 조금만 더 빌려주시면. 이제 그만해. 더 이상은 안 돼. 그럼 전 어떡하라고요? 저더러 장애인 남편이랑 평생 이렇게 살라고요? 녹음 속 아내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컬했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쫓겨나기 전 아내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당신의 순수한 마음도 어머님의 사랑도 다 저버렸네요. 미안해요. 그렇게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불법 다단계의 유혹에 빠져 가족을 배신하고 심지어 장애인 남편이라는 약점까지 이용한 아내의 민낯이 밝혀진 것입니다. 진실이 모두 밝혀진 후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장인의 연락처를 눌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사실을 전했습니다. 장인어른,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고서방, 무슨 일인가? 지영이가 어머님 돈을 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들려온 것은 장인어른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당장 집으로 데리고 와라. 내가 잘못 키운 자식. 내가 처리하마. 그날 저녁 처가에서 마주한 광경은 처참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만 흘렸고 장모님은 오열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못된 것아. 내가 어떻게. 장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내의 뺨을 때렸습니다. 소리가 나도록 내리친 따귀의 아내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우리가 잘못 키운 거예요. 장모가 말렸지만 장인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고서방, 내가 자네 볼 낯이 없네. 내가 미안하네. 내가 이런 딸을 키워서. 장인은 그의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말렸지만 장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제발. 장애가 있는 사위를 얻고도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주는데 내 딸이 이럴 줄은 몰랐어. 장모 역시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의 등을 때리며 통곡했습니다. 이 못난 거사. 시어머님 돈을 노래다니.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엄마, 아빠, 미안해요. 저도 정신이 없었어요. 아내는 바닥에 엎드려 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의 단호한 선언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내가 흐느끼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래, 자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게 맞는 게지. 장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고서방 우리가 정말 미안해. 이런 며느리를 보내서. 장모는 그의 손을 잡고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딸을 잘못 키운 것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장모님. 그날 밤 처가를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뒤에서는 장인의 호통 소리와 장모의 울음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그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불편한 다리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고 어머니를 괴롭힌 아내와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이혼 조정 기일, 법원 복도에서 마주한 아내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양육권은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조정위원도 아내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불법 다단계에 빠져 어머니의 돈을 갈취한 사람에게 아이를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전 엄마잖아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는 더 이상 그 눈물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께 빌린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조정위원의 질문에 장인어른이 나섰습니다. 저희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1억은 바로 상환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월 300만 원씩 분할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은 땅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의 잘못을 수습하기 위해 노후의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고서방, 정말 미안해. 아버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장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식이 잘못했으면 부모가 책임지는 게 당연한 거지. 어린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 나 이제 엄마 못 보는 거야? 어린 아들의 물음에 그의 마음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삼키며 손주를 안아주셨습니다. 할머니의 품에 안긴 아이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아내를 어머니는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하셨습니다. 용서할 수는 있어도 잊을 수는 없는 상처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리고 우리 손주 보고 싶을 때는 연락해라.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에 아내는 그저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이혼 조정이 끝나고 그들은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확고했습니다. 아들, 이제 우리끼리 잘 살자. 어머니의 말씀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불완전한 가정이 되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더욱 아끼며 살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처가에서는 약속대로 매달 상환금을 보내왔습니다. 장인은 퇴직금까지 털어 어머니의 돈을 갚아 나갔습니다. 딸의 잘못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장인의 모습에 그는 마음 한켠이 아팠습니다. 이혼 후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우연히 그는 아내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의 다급한 전화였습니다. 고서방 지영이가. 장모님의 흐느끼는 목소리에 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의 소식이었기에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지영이 이제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어. 아버지가 쫓아냈어.
매일 술만 마시고 다단계에 투자했던 돈은 모두 사라졌고 남은 것은 후회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친정에서도 더 이상 지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만취 상태로 찾아와서 난리를 피웠어. 아버지가 경찰까지 부르셨어.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때 단정하고 다정했던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지영 씨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죠? 한 달 전, 그때도 술에 취해서 돈 달라고. 결국 장인은 딸과 연을 끊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매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딸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그는 우연히 아내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허름한 고시원 앞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아니, 성우 씨. 초췌한 얼굴에 빨갛게 충혈된 눈, 잔뜩 구겨진 옷차림. 불과 1년 전만 해도 단정했던 그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당신 정신 차려! 아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정신 차리고 좀 살아! 늦었어. 다 끝났어. 돈도 다 잃었고, 가족도 잃었고. 아내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고시원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겨우 반값을 내고 있지만 대부분의 돈은 술값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제발 술이라도 그만 먹어. 이거라도 마셔야 좀 편해져. 술이 날 위로해. 내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생각할 때마다. 그녀의 가방에서는 소주병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한때 우아하고 단정했던 그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잘 크고 있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꺼내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비틀거리며 고시원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처연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는데 돈에 대한 욕심이 모든 것을 망쳐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술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한때는 반찬 가게 앞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지만 술 때문에 며칠 만에 잘렸다고 합니다. 성우야, 지영이가 또 술에 취해서. 장모님의 울먹이는 전화가 이어졌지만 그도 이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타인일 뿐이었습니다. 돈을 위해 가족을 배신한 대가는 처참했습니다. 가족도 친정도 모든 것을 잃은 그녀에게 남은 것은 술병뿐이었습니다. 매일 밤 고시원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잃어버린 행복을 그리워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머니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신과 치료를 거부하시던 어머니도 손주를 위해서라도 건강해져야 한다는 그의 설득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오늘도 병원 다녀오실까요? 그래, 이제는 괜찮아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더 다니시죠.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매주 2번씩 찾는 병원에서 어머니는 차츰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어머니의 트라우마가 생각보다 깊다며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 해요? 우리 손주랑 공원에 가볼까? 어린 손주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어머니의 가장 좋은 치료제가 되었습니다.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어머니의 얼굴에도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이제 악몽은 안 꾸세요? 응, 이제 많이 나아졌어. 우리 손주가 있어서 그런가. 처음에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시던 어머니였지만 치료와 가족들의 사랑으로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특히 손주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어머니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그린 거예요. 어머, 우리 손주가 이렇게 예쁘게 그렸네. 유치원에서 돌아온 손주가 그린 그림을 보며 어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벽에 붙은 손주의 그림들이 늘어날수록 어머니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성우야, 이제는 정말 괜찮아진 것 같다. 6개월간의 치료를 마치며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눈빛이 달라진 것을 그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병원에 가보시죠. 그래, 내 말이 맞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손주도 봐야지. 어머니는 이제 과거의 아픔을 이겨내고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손주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주며 보내는 시간이 어머니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 이제 다 지나갔어. 저녁이면 세 식구가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그것은 그들 모두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새로운 일상을 찾은 어머니의 모습에서 그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회복은 그들 가족 모두의 치유이기도 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자리 잡아가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나 엄마가 보고 싶어.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의 가방에는 어머니의 날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내준 과제였지만 아들은 카드를 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엄마한테 줬는데 나는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면서도 그의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문득 얼마 전 본 전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녀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성우야, 왜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그래, 나도 그 생각했단다. 예전에 그의 아버지도 한때 술에 빠져 가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전처의 모습에서 그때의 아버지가 겹쳐 보였습니다. 손주 얼굴이라도 한번 보여줄까? 어머니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엄마도 가끔 지영이 생각이 나. 그래도 저 정도까지 몰락하게 될 줄은 몰랐지. 어머니도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돈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며느리가 안타까웠습니다. 분명 잘못은 했지만 그 대가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우야, 지영이 도와줘야 하나? 어머니의 말씀에 그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가져온 비극이었지만 그 끝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여동생은 매주 말 가족들을 찾아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식사도 함께하며 그들만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오빠 지영 언니가 많이 힘들어한대. 여동생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전처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너무 깊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단지 멀리서 그녀의 회복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으며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전처가 술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 삶을 시작하기를 마음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모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성우야, 지영이가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어. 그 말을 들은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술의 늪에 빠져 있던 그녀가 드디어 치료를 결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응, 이제는 정말 달라졌어. 매일 자책하면서 너희들 생각을 한대. 그로부터 몇 개월 후 그녀는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조금씩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퇴원 후 그녀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시어머니의 집이었습니다.
깊이 절을 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제 일어나라. 내가 정신 차렸으니 그걸로 됐다. 어머니는 더 이상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하려 노력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엄마! 아들은 오랜만에 본 엄마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꼭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어머니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고 아들과도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여보, 아니, 성우 씨, 저 이제 정말 달라졌어요. 그녀의 눈빛은 전과 달랐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 대신 진정한 반성과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지영 씨,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요? 재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과 가까운 친지들만 모신 작은 예식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자. 네, 2번 다시 실수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그들은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돈이나 욕심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의 진심 어린 봉양을 받으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셨고 아들은 다시 엄마의 품을 찾았습니다. 상처였던 과거가 오히려 그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네, 하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시련을 이겨내고 맞이한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에는 그날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지영이가 예쁘게 보인다. 처음엔 미워서 도저히 볼 수 없었던 며느리였는데 이제는 내 딸 같다. 돈 때문에 잠시 정신이 혼미해졌던 거지. 사람의 본심은 원래 착했던 아이인데. 어머니는 이제 과거의 일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의 건강을 체크하고 약을 챙기는 며느리의 모습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북엇국 끓여드릴게요. 지영아, 이제 그만 미안해하렴. 다 지난 일이야. 며느리는 여전히 과거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그런 며느리가 더 안쓰러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는 거야. 내가 그걸 깨닫고 바로 잡은 게 중요한 거지. 어머니의 생신날, 며느리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반성하고 감사했던 마음을 담은 편지였습니다. 어머님, 읽어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건네는 며느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영아, 이제 정말 그만하자. 너는 이미 충분히 속죄했어. 어머니는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동안 잠겨있던 마음의 문이 완전히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너는 내 진짜 딸이야. 다시는 과거 얘기 꺼내지 말고. 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용서의 눈물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돈 때문에 흔들렸던 가정이었지만 진정한 사랑과 용서로 더 단단해진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이제 며느리에 대한 미움도 서운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딸처럼 아끼는 마음만이 가득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을 줄 아는 것, 그게 진정한 용기야. 어머니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